네, 농사 짓는 주식 고수 우리 김영희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우리 경제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뭐 나옵니까? 뭐 고추? 예, 고추 오이? 열고요. 예. 올해 그래도 수확이 제일 좋았던 게 블루베리가. 블루베리, 예. 블루베리도 하세요? 예, 블루베리가 수확이 제일. 농사지세요? 농부세 농부 거의.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게 그냥 텃밭에 상추 몇 개 이 정도 그게 수준이 아니고 예. 거의 전문 농업입니다. 전문은 아니고요. 예.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하고 예. 있어요. 강화도에서. 네. 그래서 뭐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요즘은 그래서 이제 고추랑 블루베리. 예, 그리고 수박이고 복수박이라고요. 이게 올해 꽤 열고 있더라고요. 수박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가지고 지금 수박철인데. 예, 따왔는데 네. 수박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전 구별이 안 돼가지고 아니, 제가 구별할 수가 없어가지고 두드려보고 말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거 안 뜯어봐서 돼요? 근데 아직 그 전문가는 아니시죠. 예, 그 전문가는 아니까 따서 보고 이렇게 잘라보니까 아직 좀 덜 익은 거예요. 이 주식이 그렇습니다. 예, 주식도 이게 참 이게 갈 것 같아. 일단 이제 다 온 것 같아서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한참 더 갑니다. 예,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수박 속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예, 주식 속도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놔뒀어야 되는데. 예, 예, 좀 더 낫습니다. 예, 그러나 뭐 익절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거 드셔 보셨어요, 그거? 예, 예, 안 달죠? 예, 밋밋하게 맛이죠. 예. 제가 물로써 먹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교수님과 함께 현재 지금 우리 경제 상황, 경기 상황도 좀 살펴보고요. 특히나 이제 수출이 최근 들어서 어쨌든 뭐 이게 수입이 줄어서 뭐 흑자라고는 예. 합니다만 여튼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16개월 예, 예. 만에. 예. 네, 그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보고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뭐 여러 통계들을 통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우선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예. 하나씩 경기 지표 좋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올 상반기 코스피 업종별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비해서 코스피가 15% 올랐어요. 6월 말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운수 장비가 33%, 전기전자 31%, 뭐 기계 29%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대신 그 통신업 같은 거는 오히려 떨어졌죠. 근데 저는 주식시장이 의미하는 보기가 운수 장비나 전기차 이거는 경기 관련주라고 그러거든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경기 회복을 기대했다. 예, 그런데 이제 진짜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예, 그게 남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뭐 작년 말부터 전망하면서 올해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3, 4월이 저점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예,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주식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4월까지 떨어졌고요. 이건 통계청 기준입니다. 네. 그 5월에는 뭐 4월하고 똑같은 수준 유지했습니다. 예, 그러나 예, 제가 전망해 보면 선행지수가 이제 앞으로 오르는 거로 나옵니다. 주시장이 기대한 것처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먼저 오르고 뭐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빠른 회복은 아니지만 우리 경기가 서서히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이 똑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게 선반영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회복할 거를 선반영. 예, 예. 예, 주가가 먼저 선방향했다 그러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올해 그 주가를 전망하면서 제가 월별로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4, 5월까지는 그래도 투자하십시오. 네. 예, 그리고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주가 네. 주가 떨어지면은 뭐 4분기 내년 상반기를 대비해서 주식을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선행지수가 이제 반등하는 시점인데 주가가 너무 좀 빨리 가버렸거든요. 이 주가하고 선행지수하고 좀 괴리가 벌어졌어요. 이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뭐 6월에서 한 8월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코스피가 2,650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경기가 회복되는 동안을 주가가 좀 뒷걸음질 치면서 네네.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저 점선으로 하신 거는 이제 아마 올라갈 예, 거라고 올라갈 전망하시는 거죠? 예, 예. 그는 전망에 대한 좀 믿음은 좀 강한 편입니까? 저거는? 예, 뭐 제가
뭐 전망이 꼭 맞은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뭐 경제 변수를 예측해 보니까 그래도 예측 오차가 제일 적은 게 선행지수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네네네네. 그리고 예측이 제일 어려운 게 경상수지고 그다음에 내일 저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 두 개는 정말 너무 다르게 나오죠. 제가 예측해도 그렇고 뭐 컨센서스보다 미국 고용 지표 어떤 때는 정말 큰 차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개는 제가 해보니까 모델로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요. 그런데 선행지수하고 소비자 물가는 예측 오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거 통계청에서 소수 한 자리까지 발표하는데 제가 소수 두 자리까지 구해보니까요. 5월에 약간 반등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면 선행지수가 왜 반등할 수가 있느냐. 이게 그 선행지수 구성 요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그 재고 순환 지표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재고가 나중에 보여드렸으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한번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 재고일 지수인데요. 재고일. 예, 재고율. 재고율. 그러니까 재고 지수를 출하 지수로 나눈 거예요. 네.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이게 올라가면은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난 4월에 이 재고일 지수가 무려 130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재고율이요? 예, 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제조업들이 상품을 생산했는데 출하 물건이 안 팔리니까요. 이렇게 재고를 쌓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재고율이 높을 이유가 있나요 지금? 예, 그렇게는 없습니다. 특히 이거 그래요? 반도체가 높고요. 반도체. 예, 요새 그 자동차도 잘 팔린다고 그러지만 자동차도 좀 재고가 늘어나고 있고요. 거의 모든 업종에서 재고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5월 보니까 이게 122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고가 많으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좀 줄여가면서 네. 대응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니까 아마 재고일 지수가 떨어질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경제 심리 지수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어요. 특히 네. 소비 심리 지수가 좀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확대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선행지수에 코스피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코스피는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요인을 볼 때 저는 선행지수가 6월부터 계속 이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다. 그래서 6월께 이제 7월 말에 발표되죠. 예, 그때 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주가가 먼저 오르고 이제 선행지수가 반등하고 올 4분기 가면은 경제 지표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예, 그런데 지금 주가가 조정거인 거는 이런 걸 기대하고 주가가 지금 너무 좀 앞서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서간 만큼 조금 거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뭐 좋아지긴 좋아질 거고 주가도 이제 그 친구와 맞춰서 이렇게 쭉 갈 텐데 이미 너무 많이 주가가 좀 빨리 달리는 바람에 예. 원래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주가도 같이 이제 올라가야 정상인데 먼저 올라온 주가가 이제 그 지수를 만나야 되니까 조금 이제 기다리는 거군요. 예, 기다리는 지금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행지수가 바닥쳐서 조금 올라올 때 주가도 같이 좀 올라와서 그런 기대가 반영돼야 되는데 이제 선행지수가 올라온 걸 확인하면은 확인하면 이제 기대가 다 반영된 거니까 좀 주가가 선행지수 상승을 기대하고 올랐는데 지금 저 올라가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7월 말, 8월 말, 9월 말 하면서 선행지수가 올라갔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선행지수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주가는 먼저 올라온 친구가 이렇게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선행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면 주가 이제 당연히 타고 올라갈 거고. 예, 그렇습니다. 선행지수가 이제 요쯤에서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또 떨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선행지수는 어디까지 올라갈 거로 혹시 예측을 하세요? 아니면 얘는 도저히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까?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그 예측 오차는 있지만은요. 네네. 선행지수가 중간중간 조정이 있지만은 내년까지는 제가 예측해 보면 계속 오르는 걸로 나옵니다. 저 선행지수가 아까 6개 보여주셨는데 그 가중치가 있나요 혹시? 예, 가중치가 통계청에서 이 변동폭을 고려해가지고 가중치를 정하는데요. 통계청에서 가중치는 지금 발표를 안 하니까 제가 얼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가중치에 따라서 선행지수를 정확히 예측도 가능하고 그렇죠. 방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재고율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증가된다 그러면 재고율이 확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선행지표는 확 빨리 증가될 거 아니에요, 별로적으로.
그래서 가중치가 중요한 건데 안 밝힌다. 예, 저 통계청 가중치가 구체적으로 네. 이 7개에다가 얼마나 주는지는 예, 안 밝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청도 아마 그 가중치를 좀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너는 몇 프로, 너는 몇 프로, 이게 딱 고정 수치가 아니고. 한 이게 네. 5년 정도에 한 번씩 바꾸는데요. 그쵸. 그 5년 사이에는 이게 고정돼 있습니다. 5년 정도는 고정하고 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예, 조금씩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5년 사이 한 번씩 5년 바꾸기도 지나가지고 하고. 이 지표 구성 지표도 바꿀 수가 있고 네, 네, 또 네. 자중치도 전부 예, 변동성에 따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대선 맞춰서 바꾸는 건 아니겠죠. 5년. 아 그런 건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예. 네. 자, 일단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재고일 지수가 떨어지고요. 네. 이제 아까 저 정프로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출이 좀 상당히 이거 중요하죠. 네. 우리 GDP에서 수출이 거의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6월 보면은 우선 그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6% 감소했고 수입이 11.7% 감소했어요. 그래서 근데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약 11억 달러 무역 수지가 흑자 났죠.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었지만 수입이 더 많이 주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흑자가 났다. 이게 네. 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원유를 약 10억 배럴 정도 도입해요. 네. 근데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유가가 도입 단가가 한 30달러 이상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원유가가 도입 단가가 30달러 떨어지면 우리가 1년에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수입하니까 300억 달러를 덜 쓰는 거죠. 예, 다른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뭐 소비 투자 별로 안 좋으니까 수입이 감소하죠. 흑자인데 일단 흑자라는 것은 긍정적이죠. 네. 예, 그런데 이 흑자가 지속일 것인가? 예, 저는 아마 그 7월 무렵에는 7, 8월은 다 적자 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일평균 수출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 6월 달에 수출이 마이너스 6%인데 네. 일평균 수출은 마이너스 10%예요. 음. 그러니까 6월 달에 수출하고 일평균 수출 그 증가율이 다른 거는 조업일수가 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6월 그 상반기 말이라 우리 기업들이 좀 밀어내기 수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절대치로 봤을 때도 작년 6월이 워낙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아까 증가율 감소율 자체가 뭐 최저라고 하지만은 예. 6월달에 수출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보면은 뭐 4월에도 마이너스 10.6, 5월에도 9.3 마이너스, 6월에도 10.1이니까요. 예, 아직까지는 수출이 그 많이 늘어난 거 아닌데. 네. 근데 마이너스 폭은 이미 그 축소는 되고 있고요. 예, 저는 4분기에는 뭐 기저 효과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의 증가율 플러스로 돌아서고요. 아마 4분기에는 저 석 달 연속 그 무역 수지가 흑자날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워낙 그 반도체 수출의 절대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자동차 수출 잘 됐다고 해도 예. 계속 올라오는 상황에도 반도체 수출이 꼬라보기면 수출 증가율 자체는 항상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예.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4분기에 그렇게 수출이 증가율이 올라가려면 예. 반도체 수출이 잘 돼야지. 예, 맞습니다. 이 그림 보면은 우리나라 주요 업종별 그 수출 비중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한때 20% 넘었었어요. 전체 수출 수출에서 100억이면 차지하는 비중. 20억을 반도체가 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지금 상반기인데요. 예, 거의 14%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야말로 반도체가 추락했죠. 이거는 주로 반도체가 중국으로 가는데 뭐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락했고요. 예, 그다음에 대신 저 자동차가 많이 증가했죠. 예, 그리고 이제 철강이 조금 증가했고요. 선박이 조금 조선업종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4분기에 반도체가 증가할 것인가. 예. 뭐 일부가 반도체 업종 담당자들 전망 보고요. 관련 연구소 보면은 뭐 4분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디램 가격도 좀 오르고. 그래서 아마 4분기에는 반도체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거나 이쪽에서 수출이 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걸 그 지역별로 보면요. 예,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 보면 장기적으로 중국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한때 거의 27%까지 올라갔다가 올해는 또 20%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예, 대신 그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그런데 저는 하반기에는 이게 역전되라고 보고 있어요.
역전? 미국으로는 네.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중국으로는 다시 늘어나리라고 늘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상품 많이 수입해 갔는데 네. 미국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 이유는 미국 GDP가 71% 소비가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만은 네, 네. 미국의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네. 안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늘어났어요? 안 늘어나. 2020년 이후로. 근데 지금까지 소비 왜 잘 됐어요? 그동안은 저 미국 정부가 뿌린 돈? 뿌린 돈하고요. 아, 그다음에 저축을 했는 거 써버린 거죠. 아, 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미국 가계 저축률이 3.67%입니다. 다 썼어요 이제 그거. 예, 그게 언제적 수준이냐면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3.4%예요. 못 그 쓰겠네.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가 준 돈, 그동안 벌어놓은 돈 많이 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쓸 돈이 갈수록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네네. 미국적으로 수출이 감소할 겁니다. 실제로 미국적으로 수출이요. 4월부터 5월, 6월 3개월 연속 감소폭은 마이너스 폭은 적지만은 지금 감소세로 돌아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반기 우리 수출이 증가하려면은 중국으로 좀 증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그 리오프닝 많이 이야기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효과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 들어와서는 중국 사람들이 좀 소비 좀 하면서 생산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할까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하반기에는 중국 쪽으로 수출이 비중이 급락했는데 좀 네. 반등하고 미국 쪽으로는 줄어드는 아마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예를 들어 유럽이나 동남아 쪽 혹은 뭐 남미 이런 데는 그 수출 비중이 아직은 좀 적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남미나 중동 네. 비중 한 3% 정도 돼요.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저 수출이 늘어난 지역이 중동하고 유럽 지역 좀 늘어나거든요. 중동은 계속 수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오고 전체 증가율이 플러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중동에다가 엄청난 많은 돈을 갖다 줬어요. 우리가요? 예.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중동하고 970억 달러. 그렇죠. 사우디 네. 한 나라면 380억 달러요. 그러니까 사우디 그 무슨 저 네옴시티 하는데 우리나라 정도는 당연히 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원유 수입해 줬으니까.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막 우리가 막 구신거리면서 제발 껴주세요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도면 사실 그렇게 기름 많이 사주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그 중동 쪽으로 다행히 좀 수출이 늘어나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EU 쪽으로 우리 자동차 수출이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EU, 중국, 중동 이런 걸 고려하면요 아마 네. 4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이제 주가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건 경기 선행지표고 예. 또 경기 선행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재고 관련해서 수출 데이터고 예. 그게 다 연결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표하는 나라죠 저희가 예, 맞습니다. 뭐 매월 1일 날 전월 10일, 통계. 20일, 30일 끝나서 1일 날 예. 발표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 추이를 보면서 또 주식시장도 예측하면 되겠네요. 예. 시청자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수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6 정도 되거든요. 거의 뭐 이 정도면. 예,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이렇게 높은 변수는 없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죠. 요건 이제 뭐 레깅도 없이 그냥 일치해요? 수출이랑 주가는? 방향은 똑같죠. 방향은 같은데 이제 주가가 때로는 너무 앞서갔다가 또 저평가됐다. 약간 유동성이 많으면 좀 앞서가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경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앞설 때는 수출보다 좀 그렇죠. 앞서가고 뭐 그런. 그러니까 2021년 6월 달에는요. 네. 이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을 한 36%는 앞서갔어요.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이 정말 풍부했었죠. 네, 그때 이때는 제가 가대평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때로는 저평가 영향이 들어섰고 지금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하고 네네네. 보조를 서로 맞추고 있어요. 뭐 약간 희망이 있네요. 그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어도 예. 4분기 때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수출이 이제 수출이 증가가 되면은 동향 지표로 주가도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4분기 주가는 오른다. 아니 근데 미국은 수출이 좀 어려워질 거잖아요. 예. 중국이 좋아진다는데, 그러니까 미국 어려워질 건 그럴 것 같아요. 돈도 없어, 사람이 쓸 돈들이 없으니 예.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예. 수출 줄어요. 근데 중국은 뭐 갑자기 소비자들이 뭐
쓴다고는 할 일이 없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에 많이 수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중국에서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 간다는 건데 예. 미국에서 소비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들도 중국에서 수입이 늘 리가 없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중간재 파는 중국에 수출하는 게 왜 늘죠? 예, 중국은 저기 그 소비가 아마 많이 늘 겁니다. 중국 자체 소비가요. 근데 과연 우리가 중국 소비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있느냐? 예,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네. 예,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에 1만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네. 역사를 보면 1만 달러 돌파하면 그 나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규제를 엄청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중국 사람들이 돈을 못 쓰고 지금 그 돈을 미국은 써버렸는데 중국 사람들은 저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아마 중국 사람들이 그 돈을 오래 쓰게 될 거예요. 올 하반기 그러니까 좀 3, 4분기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중국 수출 비중은 그동안 큰 폭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축소되든지 아마 4분기에는 약간의 그 플러스로 전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계로 반도체를 수출을 하더라도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쓸 것을 생산한다. 예, 중국 생산 좀 늘어나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중국 자체 소비가 늘어나니까 중국 내에서 그 생산도 늘어나겠죠. 사실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최종 소비자는 별로 없고요. 70% 이상이 중간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뭘 많이 살래나? 그걸 좀 미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많이 사지? 중국 아니 뭐 원재료 뭐 전자제품 많이 팔려면 또 반도체 들어가야 반도체. 되니까. 예. 반도체. 아마 반도체 쪽에서 좀 중국 수출 비중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거기에 파는 반도체는 뭐 최첨단 반도체는 또 못 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직은 괜찮나? 뭐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제 비싼 거 못 팔고 좀 싼 거만 팔면 또 안 될까봐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지금 싼 것도 안 팔리니까. 지금은 이제 싼 것도 안 팔, 싼 거라도 팔면 그나마 좀 낫겠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중국 쪽 수출이 조금 비중이 늘어나면서 아마 하반기 수출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난 1, 2분기나 뭐 작년보다 훨씬 더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 이제 전망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주가도 아마 수출과 거의 일치를 하니까 예. 더 위쪽으로 볼 수가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3분기 뭐 조정 때 조정폭이 얼마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조정 안 끝난 것 같고요. 네. 뭐 저 한두 달 좀 지루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럴 때 저는 주식 비중을 그 늘릴 기회가 아닐까. 지금이? 아니요, 지금 말고요. 앞으로 저 한두 달 정도 좀 이게 눌릴 때. 예, 눌릴 때 뭐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네. 좀 조정이 더 보일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네. 예, 뭐 7, 8월 달에 저는 이번 달 다음 달 뭐 이 무렵에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한번 올까요? 아니면 그보다는 좀 섹터별로 좀 크게 전체적으로 한 3, 4%씩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어떤 섹터는 쭉 가는데 어떤 섹터는 막 한 15, 20% 이게 쭉 빠져갖고 그런 조정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 통신 같은 거는 오래 못 올랐거든. 은행주도 별로, 금융주도 못 올랐고, 네네네. 뭐 내수 관련주들 거의 못 올랐어요.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제가 지금 코스피가 고점에서 지금 한 5% 가량 조정 받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저는 많아야 조정이 한 5% 정도라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업종별로는 뭐 조금 차이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없어지는 상황에 조정이 오면 이건 전체적으로 좀 빠질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건 예. 이제 제가 그냥 아주 내피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수출이 좀 부진해서 안 좋은 상황이면 예를 들어 반도체니 뭐 자동차 요런 친구들은 좀 많이 빠지고 금융이니 뭐 이런 친구들은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뭐 요런 이제 업종별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한두 달 내에 올 그 한 4, 5% 정도의 조정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조정이 많이 오고 어느 쪽이 조금 더 갈까? 요걸 이제 막 지금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뭐 저 금융 통신 이런 거는 이미 좀 못 올랐고 떨어졌기 때문에 금융통신은 떨어질 여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제 그동안 좀 아까 앞서갔던 네. 뭐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전자, 자동차 등.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네. 또 4분기에 뭐 경기 관련주니까 경기가 회복되니까
또다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좀 변동성이 좀 심할 거라는 겁니다. 아 그럼 금융통신 등은 어차피 뭐 계속 재미 못 봤으니까 예. 빠질 때도 별로 빠질 것도 없을 것이고 예. 다시 가더라도 크게 뭐 이렇게 각광받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오히려 전기전자나 자동차나 이쪽 섹터를 보면 조금 먼저 가긴 했는데 그러니 한두 달 안에 살짝 조정을 한번 좀 받다가 나중에 다시 수출 살아나면 다시 갈 친구들로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치가 좀 앞서서 오른 종목들이 조정받고 예. 다시 또 이제 오를 때 예. 수출 데이터 좋을 때 다시 갈 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오르는데 제가 뭐 코스피를 분석하면 추세에서 한 2로 한 7% 정도 벗어났거든요. 네. 예, 전기전자나 자동차 업종은 그 2로 더 벗어났죠. 그래서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추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과정이고 다시 또 뭐 조정 거치고 다시 그런 것들이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또 뭐 3분기 후반 4분기 가면은 네. 뭐 배당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통신이나 우리나라 금융주 지금 얼마나 쌉니까? 네네네. 그 배당 수익률 굉장히 높거든요. 한 4, 5% 나와요? 예, 다 넘죠. 아, 그 넘어요? 예, 일부 금융주들은요, 뭐 저 8% 금융 지수주 회사들 8%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3분기 후반 4분기 가면은 아, 그것도- 뭐 그런 거 배당 투자 그러니까 지금도 5달러인데 배당 투자가 있으면서 떨어질 여지는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예,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떨어지면서 조정을 보였다가 예, 다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말에 이제 수출과 함께 다시 이제 주가가 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제 그때 우리가 또 막 듣게 될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야 미국 큰일 났다. 예. 미국 소비 지금 작살 나고 있다. 이런 소식들 막 들려올 거 아니에요. 예. 막 미국의 뭐 부동산 뭐 지금 1달러에 팔렸다는데요. 뭐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막 또 경제면에서 막 나올 텐데 예. 그럼 그 결국 이제 주가라는 것도 심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야, 수출 좀 늘었는데 지금 미국 거의 소비 박살인데 우리 이거 괜찮나? 이러면서 전체적인 투심이 좀 많이 위축되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예, 그런 거는 우리 주가 상승의 재앙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가가 지금 먼저 조정을 보였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예, 제가 우리 주가를 명목 GDP 그다음에 유동성, 일평균 수출 이런 거 하면 우리 코스피는 저평가됐어요. 그런데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 대형이 있습니다. 아.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S&P 500 배당 수익률이 네. 1.6% 정도 돼요. 1.6. 예, 장기 평균이 4.3%거든요. 아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예. 거죠. 배당에 비해서. 아 1.6. 저는 제가 만약 미국 주식 뭐 미국 채권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3.9. 네. 예, 그다음에 2년짜리는 4.9%. 네. 저 미국 주식 S&P 500 안 사고요. 미국 2년짜리 국채를 살 것 같습니다. 아. 지금 4.9%니까요. 그만큼 주가가 네네. 채권에 비해서도 가대평가됐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명목 GDP 그다음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이런 거로 평가하면은 네. 뭐 작게는 10% 많게는 S&P 500 기준 한 20% 정도 고평가됐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가 조금 높다는 거는 물론 이제 금리가 인상해서 높은 것도 있지만은 예. 미국 경기가 괜찮다고 해서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잖아요. 예. 뭐 그런 계속 그 경기가 좋다는 뜻이 아닌가요? 오히려? 아, 저는 최근에 미국 금리가 오른 거는요. 물론 경기도 부분적으로 반영했지만은 앞으로 좀 미국 정부가 올해만에서도 한 1조 달러 정도 국채를 발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국채를 사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동안 중국 등 외국인이 미국 국채 사줬거든요. 아. 근데 중국이 계속 팔고 있어요. 예, 중국이 한때 그 2013년에 미국 국채를 1조 2,700억 달러 가지고 있다가요. 올 4월 보니까 8,700억 달러로 줄였거든요. 저는 앨런 지금 재무장관이 오늘 지금 중국 가 있죠. 네. 아 그 얘기하러 갔나요? 채권 사라? 뭐하러 갔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중국보다 채권 좀 팔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채권 있어요. 팔지 말아라. 예, 그동안 저 외국인들이 미국 채권을 많이 사줘가지고 미국이 버틸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중국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외국인이 파니까 그동안 미 연준이 미국 채권을 사준 거예요. 양적 완화하면서. 그런데 물가 때문에 미 연준도 양적 축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외국인도 채권 줄이고 연준도 채권을 줄여야 될 입장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퀴즈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큐티하고 있죠. 그러니까 줄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도 미국 국채 줄이고 있고 네네네. 연준도 줄이고 있고. 그러면 미 금융회사들이 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네. 금융회사 사줬는데 좀 금융회사들도 이거 미 국채사를 사면은 실리콘밸리 은행 뭐 이처럼 거 국채 사가지고 손해 볼 수도 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국채 수요 공급 때문에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오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만 많아서 예, 국채 미국 정부로 많이 발행 네네네. 공급해야 되는데 수요가 그만큼 안 따라주니까. 예, 안 따라주니까요. 그런 이유로 금리가 올랐을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미국 국채라면 뭐 우리가 안전하다고들 다들 얘기하니까 그한 5% 가까이 되는 거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거 아닌가? 매력이 있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2년짜리 4.9%니까요. 어디서 사면 됩니까, 그건? 그 ETF 사면 되나요? 예, 뭐 ETF도 아니면 아무래도 또 금리의 방향성은 이제 금리를 언제 종료하고 예. 내리느냐가 관점이잖아요, 결론적으로. 7월 달엔 지금 올리는 거에 많이들 베팅하는 것 같은데요. 예, 어제 그 의사록 보니까 뭐 네. 7월 달에는 거의 올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7월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이제 7월이 고용이나 마지막이다. 예. 고용이나 물가 상황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랐지만은 뭐 소비 줄어들면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금방 줄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 줄어들면요. 바로 잘라. 미국 CEO들이 야 내가 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놨거나 금방 줄일 수가 있어요.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내일 저 미국도 고용지표 6월 고용지표 발표되는데 뭐 컨센서스가 이코노미다커 기준으로 보면 한 23만 5천 명 이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예, 지난달에가 34만 개 정도 됐었는데요. 뭐 줄어들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면은 계속 꾸준히 이거 4주 이종 평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실업률도 이미 3.4에서 저점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물가 문제인데 6월 소비자 물가가 다음 주에 발표되는데요. 예, 저는 뭐 3% 초반 네. 혹은 3%까지 물론 헤드라인 기준이면 그렇게 떨어져 있을 거로 보고 있어요. 우리 소비자 물가가 6월에 2.7%로 떨어졌으니까 물론 작년 6월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금리 인상이 좀 마지막일 것 같다. 예. 금리 미국 금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10년물이고 2년물이고 금리는 조금 내려가겠네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2년물이 좀 더 내려가죠? 만약에? 2년에 단기 금리가 이제 더 내려가게 그렇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뭐 2년짜리 국채 사시는 거 네네. 뭐 괜찮은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짜리랑 10년짜리의 격차로 혹시 투자하는 상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격차가 줄어들면 돈 벌고 격차가 늘어나면 아마 잃고. 그런 상품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투자는 안 해봐가지고 그렇습니까? 저 금융회사 계신 분들이 저 그런 상품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프로가 점점 이 파생 상품 쪽에도 예. 이게 막 저절로 아이디어가 막 생겨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예, 줄어듭니다. 이제. 그렇죠. 예. 지금 워낙 많이 벌어져 있고 사실 예.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벌어진 적이 많지 않잖아요. 예, 미국 역사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적이 뭐 거의 처음이죠. 더군다나 역전된 상황이죠. 예, 예. 그러니 이거는 반드시 줄어들게 돼 있다. 여기에 베팅하는 상품을 정프로가 개발해 보겠습니다. 예, 그 상품 개발하시면 분명히 뭐 저 정상화 될 겁니다. 시간이 그쵸. 가면은 2년짜리가 10년짜리보다 낮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상품이 있다면은 네. 저도 한번 투자해 보고 싶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아니 이거 LP를 누가 해야 되나? LP는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 금리의 움직임은 아마도 이번 7월 인상이 적어도 기준금리는 이제 마지막 인상이 될 것 같고 예. 거기까지는 지금 시장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놓은 거죠. 반영을 거의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제 확률적으로 80%라고. 예, 예. 그리고 근데 네. 그 FMC 의소록이나 파월 연준 의장도 정말 모르겠다. 그동안 저 금리를 인상해냈는데 금리 인상 시차 효과, 소비 투자
실물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금융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용 통계, 소매 판매 이런 소비 통계를 계속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서히 이거 나빠지는 쪽으로 미국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7월 최근 콘센서스 보더라도요. 네. 내년에는 뭐 일본 경제, 유럽 경제, 우리나라 경제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다고 전망하는데요. 미국 경제는 작년에 2.1, 올해 1.3, 내년에는 0.7%로 전망하고 있어요. 미국은 내년에 성장률이 더 낮아진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쯤 보고 있죠? 1.뭐 지금 정부가 1.4, 한국에 1.4 했는데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좀 낮을 것 같습니다. 1.4보다 좀 낮아요. 예, 올해. 예, 예. 그리고 내년에는 뭐 2% 안팎 성장할 것 그래도 같습니다. 올해보다는 좀 낮네요. 예, 예. 수출이 다시 살아나서. 예, 수출 그럴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지금 900조 오늘 그 한국은행 1분기 자금 순환을 발표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성장이 909조 원이더라고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뭐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적인 보이면 기업들도 투자하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우리 경제가 그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에는 수출, 그 다음에 투자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한 2% 이상은 뭐 그 정도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올해보다 그럼 내년이 전체적으로 조금 주식하기는 더 나은 상황인가요? 이거 주가는 좀 미리서 많이 반영한 거예요. 사실 올해 그 지금 코스피가 15% 올랐고 연말까지 또 오른다면은 한 20% 올라가 버리면 내년 걸 좀 미리 앞당겨서 올라 버린 거죠. 오히려 또 내년이 더 내년은 상승하기는 상승하는데 상승률은 좀 낮아질 수가 있죠. 네네네네. 참 주식 쉽지 않네요, 그죠? 아까 저 수박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안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상반기에는 쏠림 현상이 좀 심해서. 맞아. 2차 전지 뭐 이런 데. 그런 예, 거, 쏠림 현상 정말 심했죠. 그래서 종목을 잘 골랐어야 예. 되었고, 그렇죠. 근데 이 쏠림이 보통 가면 얼마나 가요? 예를 들어 야 뭐 한번 가면 그냥 그쪽 업종에 그냥 한 1, 2, 3, 4년 이렇게 쫙 가기도 해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한번 쏠림이 쫙 빨리면 한 6개월 이상은 힘들다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근데 그거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른 너무 것 달라요? 같습니다. 근데 뭐 2차 전지 뭐 그거는 뭐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이제 10%간 넘었는데요. 아직은 아직 90%가 남아 있다는 거죠. 갈 길이 멀다. 예.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이렇게 추세에서 너무 이로 벗어났기 때문에 조정인데 네. 예. 그런 거는 몇 년 더 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랬던 업종이 있나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1년 이상 가는 업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인터넷 뭐 이런 회사들이 그랬나? 뭐 네이버 뭐 이런 친구들이 예, 예전에 그것들도 그랬었나요? 뭐 1년 이상 그 코로나 때는 갔지 않습니까? 그랬나요? 예,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레포트사로 변한다 그래. 불과 2017년, 2018년도에 네. 우리 반도체 수출 좋을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쏠림 현상이 심했습니다. 그때 막 한참 갔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갔죠. 그래요? 예. 그때 주가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물론 올랐지만은 뭐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렇습니까? 예. 좀 더 묻을까? 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 이렇게 다 이 씨를 뿌리고 이 씨만 뿌린다고 이 열매가 맺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게 잘 흙 덮어주고 물 주고 거기 또 때 맞춰 비료 주고 또 어떤 나는 또 해도 좀 가려줘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 거고 이 줄 매달아 갖고 이 고사리 같이 이렇게 잘 줄 타고 올라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토마토 같은 방울토마토 같은 애들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 그 아이한테 맞는 환경을 우리가 잘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자라기만을 바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식 투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네. 씨 뿌릴 때 있고요, 거둘 때 있고.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네. 저 무를 좀 늦게 심었어요. 제철이 아니라. 네. 안 바람 커요. 별로 안 커요? 큽니다. 크질 않아요. 예. 제때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때 사지 않으면 얘가 성장하는 걸 못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제때 수확 안 하면은 썩어버립니다. 제가 5G를 제때 수확 안 해서 썩어버렸잖아요. 그럴 수가 있네요. 완전 썩어버렸어요. 땅 속에서 완전히 짠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가격 변수를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네. 가격 변수를 가장 크게 예측이 잘 안 되는 변수가 농산물하고 원자재. 예. 아 그래요? 예. 그게 별로 그 신뢰성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근데 네. 원자재 저는 국제 유가나 구리 가격은 우리 코스피로 전망하거든요. 예. 우리 코스피가요. 국제 유가나 구리 가격에도 선행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만큼 정말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니까 예. 그럼 경기 지표에 따라서 이제 유가랑 구리가 가장 크게 영향받으니까. 그렇죠.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가 거기에 선행한다는 겁니다. 참 빠르다 빨라. 예. 예. 하여튼 저희도 정말 이 그냥 막 야이 너 저 비료 농약만 많이 치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막 저 주식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처음 심을 때부터 진심을 담아서 그죠? 예, 주식을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사짓는 마음으로 예. 주식까지 경제도 함께 보시는 우리 김영희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아유,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